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마지막 합동 연설회를 열고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2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앞서 현장도 좀 연결을 해봤는데요. 민주당이 강원, 수도권, 또 제주 지역 순회 경선을 끝으로 오늘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합니다. 큰 이변은 없이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선출이 유력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당원 그 50% 부분만 계속해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당원 50%의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까지 포함되는 것하고 또 민심 50% 부분까지 오늘 같이 종합해서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심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확실한 확연한 지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는데 민심 50% 부분에서 얼만큼까지 이재명 후보가 지지를 받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일단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당심 50%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90%에 가까운 그래서 9대 명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 특히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선택권을 몰아줌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열망, 의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공개될 민심 50%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의 최종 득표율이 50.29%였거든요. 네. 이번에는 최종 득표율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는 뭐 이제 그 90%를 넘어선 이른바 뭐 9대 명 얘기 따지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는 게 지금까지 최종 누적만 하더라도 당원에서도 벌써 89점하고도 5가 넘어서 예. 이미 소수점까지 하면은 90%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마 민심도 이제 저도 함께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대선이라는 건요. 그 당내 우리가 당대표 선거나 이런 거는 당심이 민심을 견인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민심이 당심을 견인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얻은 추세 놓고 보면은 민심에서도 저는 90% 이상을 가져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뭐 선출과 이재명 후보의 뭐 8대 명이냐 9대 명이냐를 따지는 것도 별 의미가 없이 사실상 이번 경선은 추대 대회에 가까운 그런 행사였고 더더군다나 이제 관심들은 그런 거였죠. 완벽하게 90을 넘을 것이냐 아니면은 호남에서의 득표율과 투표율은 또 어떨 것이냐. 이런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이런 점들이 얼만큼 보완되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뭐 패배를 점친 사람이 대한민국에 뭐 단 한 명도 있었겠습니까? 지난번 대선이야 이낙연 후보라는 강력한 적수가 있어서 이른바 명락대전이라는 그런 이제 호칭 속에서 과반을 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어차피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이렇게 무난하고 순탄한 경선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됐을까? 네. 정말 본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일합을 겨뤄야 하는 본선을 앞두고 이런 밋밋한 경선이 예방주사 역할을 했을까? 이런 지점에 대한 답들을 아마 조만간 내놓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숫자는 이제 좀 큰 의미는 없고 너무 좀 순탄하게 흘러가서 이제 최종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이 과연 이 대표에게 약일까 독일까 뭐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오후 한 5시 반쯤에는 이제 후보자들 정연 발표에 이어서 최종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텐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아마 좀 전에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이제 수도권 경선 지역에서 먼저 그 유세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네. 거기에 대체적인 답이 들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일 크게 강조했던 게 민생 경제 그리고 경제 성장 이런 주요 키워드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먹사니즘, 잘사니즘 또 그동안 강조 많이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통합이고 실천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이재명 그러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유세에서도 적절하게 표현이 되었고 본인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은 네 번째 민주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그 오늘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건 사실은 민생 경제고요. 그동안 가장 많이 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로 어려워져 있는 이 민생 경제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부분에 가장 적임자가 이재명 후보다. 아마 이런 메시지들이 주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생, 경제, 성장 이런 실용주의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중도층에 대한 설득이 또 될 수 있겠습니까? 중도층에 대한 설득을 하려고 내놓는 건데요. 예. 조금 더 냉정히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의 철학과 신념은 어지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본 시리즈를 계속 운영하겠다와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 경제로 나가야 한다. 이 두 개는 모순이에요. 하나는 창이고 하나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동북아 외교에서 쉐쉐 외교하면 되지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나는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이른바 형용 모순에 처해 있는데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보니까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은 사실상 어찌 보면은 표만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다라는 건데 마치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게 먹살짐이 되고 이게 민생경제가 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본선에 올라갔을 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한 보수 일간지 칼럼니스트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무주공산 상태에서 이른바 빈집털이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만은 정말 이제는 상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자대결 구도가 될지 이준석 후보까지 오는 삼자가 될지 이건 본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아마 진검승부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본인들의 정체성을 꺼내놔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도 확장 누구도 하고 싶죠. 왜냐하면 어떤 진영에 있든 중도 확장이야말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도가 아무나 그냥 꺼내놓는다고 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이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은 편안하게 했지만 본선 무대에서 과연 이런 말들을 얼마큼 자기 정체성과 철학을 담아서 할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공약들 중에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짧게 첨언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성장과 분배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한 바퀴가 크고 작다고 했을 때 그 수레가 앞으로 전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 성장과 분배에 대한 균형감을 잘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국정 운영을 성실하게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그런 능력이 있는 후보이고 또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그냥 반박을 가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그러면 이제 2위는 누가 차지를 할 것인가? 현재까지 알려진 부분은 김동연 후보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둘 다 이제 김경수 후보도 그렇고 두 자릿수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최종 경선에서는 벽을 깰 수 있을지 그리고 또 2위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위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아주 강한 2위를 구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 분은 착한 2등 되겠다고, 한 분은 나는 대안적 2등이라는 이제 이런 말하자면 의미를 부여했는데 어찌됐건 이재명 후보의 벽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두 분이 2등 경쟁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했지만 전 이렇게 순치되고 무난한 2등 경쟁할지는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경선의 경자는 경쟁할 경자인데 경쟁할 의지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좀 적극적 도전보다는 무난한 완주, 소극적 완주를 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2위는 김동연 후보가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두 자릿수 득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2위를 우리가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두 분이 정말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 후보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류가 된다면 비주류에서는 정치인이 되고 비주류에서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것인데 과연 비주류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할까? 이런 말하자면 힘과 동력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자릿수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보지만 그나마 한다 그러면 김동연 후보가 뭔가 조금 좀 차별적인
긍정적인 지점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에서 2위를 논의하는 건 큰 의미는 없지만 여하튼 이분들이 그걸 알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자극하지 않고 와서 완주하는 것으로 본인들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라면 뭐 그거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상 2위를 논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강한 2등이 없었다. 큰 경쟁이 좀 없었던 부분이 아쉽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가져온 그런 조기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 국면을 미리 준비하고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아마도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선거였고 또 이 구도 자체가 이번에 이 정권 교체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권리당원들이나 당원들이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게 일방적인 표심을 몰아준 이유 중에 하나는 확실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의지들이 강하게 작동된 것인데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김경수 후보나 또는 김동연 후보가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의 도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도전이 되었다라는 평가도 또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두 자릿수를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실제 이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으로서 발돋움하고 향후에 있을 그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전략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일임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겸비했다라는 것을 이번에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이 참여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사자 토론회에서는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에 대해서 각 후보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각 주자들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원으로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대단히 많은 숫자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사자 토론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경선 투표에 돌입을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그리고 한덕수 단일화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2차 경선 투표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해야 할까? 과연 좀 과반 득표자는 있을까? 아니라면 2명은 또 누가 될까? 두 분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저는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3강 구도가 형성됐다는 건 이미 여론조사의 추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강이 균일하게 표를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누구도 51%라는 압도적 득표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올라갈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4강 구조에서도 논의되는 바를 보면은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와 계엄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일종의 계엄 건너가기입니다. 자, 이렇다면은 여기 이런 분위기라면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분이 대표적으로 한 번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과 안철수 두 분이라면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두 분 중에 한 분,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했던 분이 결은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홍준표 후보는 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나는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했고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민주당이 책임을 놓고 보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이 당원 50과 여론조사 50 더더군다나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가미된 여론조사 50에서 어떤 분이 올라갈 것이냐. 저는 조심스럽지만 지금 이 분위기라면 홍준표 후보가 조금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개선된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결국은 우리가 본선에서 상대방 후보로 유력시되는 이재명 후보가 꺼내들 네 글자는 분명합니다. 내란 종식. 그렇다면 이걸 맞서야 되는데 이 프레임에 말리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한동훈과 홍준표 후보가 최종 파이널 컷에 가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최 교수님의 의견은 홍준표 후보 또 한동훈 후보를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뭐 결과는 오늘 내일 여론조사를 하고 모레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1차에서처럼 과반을 얻는 후보가 바로 나오긴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번 이 토론회들을 통해서
대해서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한 후보는 없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안은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가 점쳐지면서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되었고 이 변수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의 경선은 사실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냐라는 것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잘 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뽑는 그런 듯한 선거로 이게 이제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두 명의 결선에 올라가는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 후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이래서 이런 국민의힘에선 이상한 경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저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한동훈 후보는 아마도 이 찬탄을 했던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에서 한 명은 올라갈 것 같고요. 이제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 두 분 중에 그래도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김문수 후보가 당원들 또는 민심에서 조금 아주 뭐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근소한 차이라도 좀 우세하게 나와서 두 분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김 전 대변인께서는 김문수 후보의 또 활약을 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중반쯤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도 일단은 뭐 모두 좀 단일화 입장에서는 찬성의 입장을 좀 드러냈는데요. 한대행의 출마를 한다면 과연 현재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큰 변수가 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제가 보기에 한대행이 뭐 4월 30일 정도라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경선이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마지막 2인 선정에는 이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2인이 선정됐을 때 이제 마지막 1인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한대행의 출마가 그때 이제 돌출돼 나온다면 그거는 큰 변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제 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어떻게든 이제는 이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자 그렇다면 이제 무소속이나 혹은 뭐 국민후보 형식으로 추대가 돼서 약 한 일주일간을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거쳐서 이른바 룰 세팅을 거쳐서 뭐 제가 전망한다면 2번 정도의 TV 토론한 다음에 마지막 여론조사 100% 국민 여론조사 할 것을 아마 저는 예측합니다. 이게 아마 5월 7일에서 5월 10일 사이가 되면서 5월 11일에는 어쨌든 후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자 과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지점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 한덕수 대행이 된다 했을 때 한덕수 대행을 국민의힘으로 입당시켜서 출마시킬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형태로 놔둘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지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기호 2번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은 돈도 자금도 본인이 어떻게든 알아서 완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변수가 많아서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여기서 점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굳이 제가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한대행이 과연 그때까지 그런 정도 압도적인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압도적인 동력과 그 말하자면 여론조사 수치에서 압도적인 그런 게 위치가 아니라면 출마 자체도 한대행이 지금은 90%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는 살아있는 카드는 분명한데 아마 2, 3일 정도의 여론 추이가 저는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출마를 한대행이 하더라도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출마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고 한 2주일 이상, 보름 이상의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의 중반 안쪽으로는 결론을 내야 될 시점이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본인이 내시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번에 그 경선을 흥행시키지 못하게 만들었던 책임 이 부분까지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되고요. 한덕수 네. 권한대행과 아마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뭐 그래서 빅텐치를 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 조기 대선에서 큰 변수로 작동될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대선판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 시간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